김지선 교사님도 오셨어요? 네. 아, 예, 선생님.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외국인 이주민 교화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원래부터 추가하면서 외국인 교화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1%도 없고 0%도 없고요. 제가 출가식 하면서 이제 2000년에 이제 그 스리랑카로 가서 개척 교화를 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로 가야지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스리랑카로 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에 5,000명이나 되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스리랑카로 가는 것보단 이 5,000명 중에 다만 5명이라도 알고 스리랑카를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아무 그런 정보 없이 처음 사람을 만날 때와 어떤 정보가 있다거나 한 번 만났던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는 그 기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선생님들 처음 뵙는 선생님들은 제가 대면 할 수 있지만 어떤 인연으로 한번 뵙거나 또 말씀을 들었거나 하는 분을 만났을 때는 만나면서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하고 똑같이 외국에서도 그냥 가서 원불교를 믿으십시오. 이 전무후무한 부처님의 법이 드디어 스리랑카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제가 가서 소리를 외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군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 여기 원불교 교무님 나 한국에 있을 때 만난 적 있다 하면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5명이라도 만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길을 찾던 중 스리랑카 대사관에 갔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한국에 스리랑카 스님이 그 당시 3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독립문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을 법당으로 해서 스리랑카 노동자들한테 일주일마다 뭐 법회도 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웬 그 사은님의 은혜신가 싶어서 이제 거기에 물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살았지만 서울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또 그때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서울에 이렇게 옛날 집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그 작은 방에 한 요 정도 되는 방인데 거기에 노동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법회라고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용감하게 여자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용감하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스리랑카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반갑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잘 안 찾아와요. 그랬는데 제가 어디 생전 처음 보는 어디서 웬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보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스리랑카 가기 전까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뭘 도울 수 있겠나 그랬더니 한국어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한국말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일이야 제가 항상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이제 그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일요일마다 한국어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한국어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면 한국어 수업하면서 사진 찍고 뭐 어디 그런 활동하고 그런 사진 찍어서 이제 자기네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원불교 교무님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그 큰 희망인지 모르겠어요.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한국 가서 교우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는구나. 스리랑카 가서 뭘 할까 하고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스리랑카가 내전이 아주 심화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혹시 들어오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거의 30년간 2008년에 이제 종식이 되었는데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하면서 내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2000년 그때는 더 심화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심지에서 자살 폭탄 터졌다, 어디서 또 폭탄 터졌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게달에서 이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는 거는 이제 좀 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류가 되고, 저는 이제 그 양천교당으로, 양천교당 부경으로 이제 그때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이동을 할 때, 그 교부장님께 제가 잘은 몰라도 이렇게 많은 한국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이 5,000명인데 다른 외국인까지 다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다 하면 20만 명, 당시 20만 명, 지금 50만 명이 넘는데요. 당시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교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해외 교환은 해외에서 가는 교화가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교화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령장 한 장만 주면 개척교환이니까 해보겠냐고 하셔서 사령장만 주면 해보겠다고 집이 서울이고 뭐 사가를 그 근거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령장을 받고 외국인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을 세워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때 시대 상황에 주어지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화라는 거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뭐 몇 년 후에 뭐가 돼야지 뭘 해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일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그런 탑을 쌓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화를 하면서도 길이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때 사회님께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교화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는 집도 절도 없이 선화가 내 집이요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사가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는데 집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서 이제 등기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센터도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집은 저만 원불교고 다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지만 이제 그 좋은 일에 이제 협력하도록 사모님께서 위력을 주셔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공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처음부터 우리 집을 외국인 센터로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길이 되고 기운이 응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외국인 이주민들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최근 자료가 있는데 제가 2009년으로 보면 100만이 넘고요. 지금 한 120만이 육박하고 있고요. 주민등록 인구의 2.2% 지금 거의 2.5%에서 이제 30% 육박한다고 하죠. 외국인이 있고 그다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5% 이상의 외국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서는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제가 100만 명 정도 되죠. 왜 국적을 가지지 않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국에 살라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관광객도 있고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이 노동자인 거죠. 50% 이상이 지금 이제 60만에서 미등록 노동자까지 한 7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15만 명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외국 그때 이제 스리랑카 그 계기로 알게 되었는데 86년도 아시안 게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다 아시안 게임 하는 그 상황이 다 테레비에 그 나라 테레비에다 방송이 됐죠. 그래서 아시아나라에서는 그 전까지 한국 그 전쟁으로 못 살고 아주 그 가난하고 참 형편없는 볼 것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고 한국에 좀 가봐야 되겠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관심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지금 그 나라에서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 와봤어요. 그 사람들이 차츰차츰 한국에 이제 관광 비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도 자기네 나라에서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이라면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는데 여기서 공장에서 일했더니 60만 원을 주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88 올림픽을 통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한국의 위상이 참 올라갔으니까 너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간과한 게 위상이 세계적인 위상이 이렇게 올라간 만큼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의 의식도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계에서 이제 알아주는구나 그 생각은 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한국이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산다는 거 이제 세상에 보여줬다. 이 생각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게 됐는데 그런 이 사람들 그 전까지는 주로 미군, 뭐 서양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국인으로 생각하다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구나, 얼굴이 까맣구나, 형편없는 나라에서 왔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국적별로는 이제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나라고 조선족을 포함하니까요. 그다음에 동남아, 미국은 이제 주로 미군이죠, 이 사람들은. 일본은 이제 그 통일교 개통을 통해서 들어온 여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수도권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골은 워낙 인구가 적은 데 있으니까 더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문화를 그동안 잘 모르다가 이분들을 이제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주로 이제 결혼해서 온 여성 이민자들.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출산율을 저하로 그 대책으로 결혼 여성 이민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동은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돼야 된다. 사회통합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빨리 사회통합을 하도록 하는 정책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노동자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있고요. 과거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무기와 군대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예로 밀려났죠. 한국의 사할린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저쪽 우즈베키스탄 스탄자 붙는 땅으로 그냥 내팽겨 치다시피 이렇게 이주를 되고 하여간에 그런 그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은 자본의 힘에 밀려나서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아니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주를 해가지고 그 꿈이 많이 깨지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여성들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여성 중에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세상에서 가난한 13억 인구, 1달러로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1달러가 지금 1,000원 조금 넘죠.
그래 70% 그중에 70%가 여성이죠. 여성하면 가난하다.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요. 동남아 쪽은 많은 여성들이 저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대만 그런 데로 홍콩 그런 나라를 식모로 많이 가요. 가정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남성보다 훨씬 많은 수가 그쪽 나라로 가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일을 하고서도 2배 이상의 일이 그 임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권이 사각지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인류의 4가정 중 한 가정이 여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그만 가정을 버리지 않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수단을 택해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성을 그렇게 사랑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지금 그게 과거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정이 이혼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아동 문제가 거기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많이 이혼을 거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폭력과 비인간적인 대우 또 문화적 차별 등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부터 올 때 목적이 결혼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서 돈을 집으로 보내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기 결혼 내지 위장 결혼 그런 사람들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사기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그런 쪽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길로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중개업자한테 주고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업자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국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요. 또 일관성이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 듯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예산이 없다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지난주가 그 국회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여성의 그 체류 자격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걸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 토론회장에 국회 도서관의 회의장에서 하는데요.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좌석이 한 60여 석이 되는데 이미 반 이상을 남성들이 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단상을 또 차지하면서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토론회 여러 번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피해자인데 국제결혼에서 피해자인데 왜 자기네들을 안 도와주고 이 나쁜 여자들을 도와주냐고. 이 나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여자를 도와주냐고 막 저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이게 왔는데 결혼해서 왔는데 1년 만에 국적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니면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뭐 배 타고 나갔는데 실종됐다. 근데 이 사람은 국적 취득하기 전인데 남편이 그런 연고가 생겼다고 그럼 너희 나라로 가.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양심으로 허락되는 일입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이러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 말씀 안 듣고 계속 나쁜 여자들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막 도와주냐고. 그래서 그때 토론회가 진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피해를 당한 남성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얼마나 그 상처로 그러냐. 그렇지만 그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도 시간이 있으면 그 남성들 한번 붙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그 쌓인 한이 많아서 이런 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국악 수준의 그러한 그 언어를 구사하시면서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듣고 싶은데 제가 그럴 만한 형편이 못돼서 그랬는데 이분들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새 매일 다문화다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인식 전환이 되지가 않고 현상이 먼저 생겼어요. 인식 전환 이제 뒤늦게라도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적과 인종이 달라도 이주민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딱 틀어진 우리만의 그 땅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다 받아들여서 이 땅에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야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나라로 가 이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은가. 저희 한국인 이민자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너희 나라로 가. 그래서 상처받는 그 세대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가면은 저도 미국에서 한 3년간 유학을 했었는데 굉장히 진짜 말하기도 싫은 그런 차별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처가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해소가 됐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딱 못이 박히면 그게 대대로 그 나라한테 물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주 노동자도 우리나라 국가이익의 주역이다. 우리 사실 IMF를 극복을 아주 단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분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국가 이익을 위한 이런 희생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우리 보통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체류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 또 장기 체류 숙련 이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최장 5년 체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나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정주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이 나라가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나중에 이제 한쪽으로 몰리고 외국인 판이 될 게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완전 정체성을 잃고 아주 상극적인 방법만 쓴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과한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문화 가족들한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회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보통 그러죠. 당신 돈 때문에 한국에 왔잖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알았어요. 이분이 왜 한국으로 결혼해서 왔으니까 이제 들어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에 가면 경제적으로 자기가 도움도 받고 가족도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람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 솔직히 돈 때문에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지만 어떤 이유로 왔건 이 땅에서는 그런 이유 이상의 그런 그 의식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의식순위 향상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문화 이야기하면서 결혼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빨리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동아대학 하는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비롯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다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중문화 교육이 강화되고 다수 한국 사람들이 인식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그 가정에서 문제가 많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시어머니, 시부모들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빨리빨리 잊어버려라. 베트남말 쓰지 마. 집에서 베트남말 쓰지 마. 중국말 쓰지 마. 필리핀말 쓰지 마. 그런 식으로 하고 아이한테 한국말이 서투를 때 아기한테 어쩔 수 없이 자기네 나라 자장가를 불러준다거나 그렇게 해줬을 때 막 야단을 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그런 의식이 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며느리는 한국어를 이렇게 빨리 못 배우는지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흉을 보는 그 시부모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가 태국말 배우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배우실 때 얼마나 빨리 태국말 배우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하러 태국말을 배워? 이러셔요. 도대체 얼마나 그 새로운 말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새로운 말인데 얼마나 그걸 습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머니가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 공장에서 일하다 아니면 그 시골에서 농사짓다 그러다 온 사람들인데 앉아서 책 잡고 앉아서 이게 그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집중을 못하는지 이 사람들이 공부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을 못하냐고 처음에는 이제 매우 답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책 잡으면은 재미있습니까? 더군다나 뭐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의식이 생기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한국이 발전하려면 다문화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은 또 막 그 인종 무슨 단체가 또 생겼어요. 안티 다문화 단체라고. 안티 다문화 이름이 좀 저긴데 외국인 무슨 뭐 척결 무슨 단체인가 한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단체는 외국인 혐오 그래가지고 무조건 외국인은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 발전하려면 다문화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한 문제면 민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다문화를 잘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그동안 외침을 1000번 이상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뭐 임진왜란, 뭐 병자회란, 뭐 그런 거 큰 것도 있지만 근데 1000번의 외침을 당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다문화를 배제하고 왔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걸 믿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에서 굉장히 많은 혼혈이 일어났어요. 다 와서 우리 미국은 아파서 한국 주둔하면서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태어났습니까? 우리 다 배척했죠. 거의 다 배척했죠. 국가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저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다른 문화를 수용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작은 나라가 아주 변방 중국이라는 큰 땅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이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중국인들은 2얼산스 이렇게 1, 2, 3, 4 근데 중국 사람들은 1, 2, 3, 4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1, 2, 이 사람들은 1하고 1을 아주 혼동합니다. 우리는 1, 2, 2얼.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을 2라고 하고 1을 1이라고 하고. 근데 같은 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 2얼 산수 할 때 우리는 그냥 1, 2, 3, 4. 우리말로 그냥 해버렸어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우리 언어를 갖다가 그렇게 지키고 왔다는 거죠. 그거 보고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이 언어를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거라도 받아들여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과도기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제적인 이주민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만이 아니고 모든 이주민에 대해서 다양한 인권 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같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없애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 전에 이제 인도인 교수인데 버스를 탔는데 그 교수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 인도 남성 교수하고 이제 한국 여성 학생인데 같이 버스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했겠죠. 영어로 얘기하니까 뒤에 있던 한국인 남성 한 분이 이분들이 앞에 있었는데 와가지고 그 인도 남성한테 막 욕을 해가면서 XX 니네 나라로 가지 왜 이 한국 여자를
말하자면 꼬시고 있냐 이런 있어가지고 막 그때 한때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성공회대 교수였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 여성한테는 너는 왜 한국 여자가 왜 이런 시커먼 이 미개인 같은 거기 욕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귀냐 막 이래가지고 같이 그냥 여성도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도 막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그걸 이제 인신모독 명예훼손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있었는데요. 그럼 편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동안 뭘 해왔냐 궁금하실 텐데, 원불교는 이제 교단적으로는 사실은 아직은 어떤 뭐 군교화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없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해오고 있습니다. 원불교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참 대단한 원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원교당도 여기 교무님께서 남원교당 이제 교무님이 이제 자기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의 엄마가 베트남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교무님이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들어보나 마나 언어 소통일 테니까 한국어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이제 열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보절교당이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교우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농공단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었고, 법성교당에 교우님께서 어린이집에 있는 장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문화 쉼터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과 또 지역 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인피교당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또 여셨고, 전국교당에 행복한 우리 집 상담소라 해가지고 교무님 한 분이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지금 올해까지 하고 그 교무님을 이어서 하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주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만 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외국인 센터에다가 뭐 부설 강서 양천 이주 여성의 집,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주 여성의 집을 하면 좀 더 이주 여성들한테 친감을 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원불교 여성회가 또 이제 활발하게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읍교당이 작년에 정읍에서 다문화센터를 또 위탁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다문화가족센터는 이제 뭐 한국어교육 상담, 문화체험, 예절교육 이렇게 하고, 특히 이 방문석과 그 다음에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강사로 그 가족 여성들을 활용하고 또 통역 요원으로 이 국적 사람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 교육, 또 영농 기술 교육, 아기 돌보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아동 심리 상담소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절교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교실 교육하고 상담의 대부분은 이제 임금 체불입니다. 월급을 안 주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는데, 그게 가장 이제 상담의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공장으로 찾아가서 이제 도와주고, 주말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센터에 오고요. 법성교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남편 자조 집단을 해서 연이어 상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직원들이 이제 그 인력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역 아동센터 직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교 끝나고 지역 아동센터에 오후에 오는데, 오전에는 선생님들 이제 시간이 기니까 그때 오전에 이주 여성들 프로그램을 하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업에서 물품 지원 정도 받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피교당은 다문 지원센터에서 노인복지센터, 지역 아동센터의 인력과 공간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문화 가족 자녀를 어린이집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법교당은 이게 찾아가서 주 1회 실시를 해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이제 하늘원운동에서는 결연 사업, 그래서 친정 엄마 아니면 이모 되기 그런 걸 하셨고, 또 한글날 되면 전국 이민자 여성 우리말 대회를 개최하고 있죠. 올해가 5회였나?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센터는 한국어 교실을 기초에서 중급하고 노동자들만 만났을 때는 이제 일요일만 했는데 지금 평일에도 한국어 교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알고 싶다고 해서 초등 수학, 국어, 뭐 음악 필요해서 우리 김지선 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교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하고 이게 제가 다 합니다. 누가 가르치냐를 궁금하실 텐데 제가 다 하고요. 이런 할 때 연극이나 연주회, 여행 이런 체험 활동을 그때 따라 하고, 상담을 사실 이게 한국어 교실이지만 이게 모든 과정에 항상 상담이 들어갑니다. 컴퓨터 수업하는데 저 교우님 저 지금 우리 집에 뭐 문제 있어요. 그 얘기하면 교육은 이제 그 시간 교육 시간이 아니고 상담 시간에 들어주는 시간. 그래서 하는데 상담을 많은 부분이 체류 관련이 많아요. 나 국적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체류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육 어떻게 되고, 가족의 갈등. 가족 갈등의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고부 갈등입니다. 그게 보면은 고부 갈등이 많더라고요. 참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드렸는데 너 집에 얘기를 왜 거기 가서 얘기해. 그렇게 하고 더 고통을 줄 것 같아서 그냥 듣고 요즘 그랬을 때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그죠? 근데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이분을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활동, 우리가 찾아가서 어울리자.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이제 법회, 그 교당 법회를 저희들이 막 찾아갔었어요. 근데 별로 이제 그 교당에서 좀 처음에는 이제 재미있어 하셨지만 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이제 당분간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활동은 우리 원불교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단체들하고 할 때 원불교도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원불교도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연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원불교를 대표해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국회 토론회라든가 어디 집회 있다든가 기자회견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과정을 이건 이제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 나이가 다 많아요, 보면. 나이 차이는 20세 이상 보통 차이가 나고요, 남자가. 근데 남성 같은 경우 보통 결혼 결정을 부모님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 대부분이 왜 남편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와이프인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머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하고 의논하는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한국 남자들은 다 그러냐. 결혼했는데 그런 문제를 왜 와이프하고 의논하지 않고 왜 어머니하고 하냐. 그걸 위해서 다 그런 거 아니다. 그죠? 다 그렇지가 않다. 근데 많은 여성들이 제가 그렇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서 제가 가만히 이제 남성들한테 결혼하는데 결정을 스스로 하셨습니까? 누가 소개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그거. 다른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필리핀 여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캄보디아 여자라도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있죠. 동거하고. 이 여성들, 제가 만나는 여성들 대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동거하죠.
그 가부장적인 태도가 아주 강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한국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해요? 그렇게 좀 물어보죠. 그래서 그 말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건 옛날에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사 노동은 가사는 다 여자 일이다. 왜 집에 와서 자기도 손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물 달라고 하고 양말 벗기라고 하고 왜 한국 남자들은 그러냐.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말 들으면 좀 부끄러워요. 제가 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배우자인 이지화상 나라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캄보디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고 하고 하다못해 뭐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이도 단어 몇 개라도 좀 배워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저는 이제 무시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배우려고 나는 한국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왜 남편은 하나도 안 배우려고 하냐. 그래서 속으로 무시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 경로가 보통 중개업이고요. 특정 종교라 하면 이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를 통해서 반 이상은 통일교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제가 통일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자기네 사업이에요. 말은 종교의식인데 사업을 해놓고 왜 돌보지 않는가 그런 거죠. 통일교 아닌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돈 받고 결혼시켜서 오고 그렇죠. 네, 외국인 이지화상 경우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필리핀 여성 재작년에 왔는데 몇 살이에요? 19살이에요. 근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넘어가면서 엄마가 돼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 나이에. 아주 그냥 어린데, 근데 중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아요. 30대, 50대. 재혼이 많고. 그리고 통일교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통일교에서 나이 조절을 좀 해줘요. 근데 중개업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한국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이 어리고 예쁘고 나이 어리고 그 기준이라니까 그렇게 오고요. 그래 독립심이 근데 이 사람들 독립심이 강한 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생년부지 그 나라로 가겠다는 결심을 본인이 할 때는 참 어느 정도 결심이 쓰지 않고 못하는 일이거든요. 보통 못하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근데 그래도 비교적 독립심이 강하고 코리안들이 많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왜 결심했냐 이걸 들어보면 드라마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너무 멋있다.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드라마 보니까 막 여자들 집에 오면 막 여자한테 너무 상냥하게 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한류 드라마 이거 좀 왜곡된 그런 생각을 이분들이 갖지 않도록 한류 드라마 좀 진실 있게 좀 드라마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류 드라마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성들은 저도 그래서 한동안 드라마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안 보다가 보니까 정말 남성들이 너무 참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는 어쩜 그렇게 여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상하도 잘하고 비 맞춰주려고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남성들은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많이 결심을 했어요. 그거 보고 또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소개받고 오는 거죠. 한국 가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거기 가자마자 돈 100만 원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라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만 가면 그런 일이 너무 좋은 일이 많으니까 가면 월급이 너무 많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소개받고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장애인을 저는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았다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지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당신은 아무리 한국에 오고 싶더라도 결혼을 결정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이상해요. 거기서 면접할 때는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 맞선이라고 할 때 볼 때는 참 과묵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과묵한 이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과묵한 거죠. 와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적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다양하고 교육 수준이 다양합니다. 이분들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부터 대학원 석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에 대해서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베트남 여성을 가르치는데 사전 제가 베트남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을 가지고 이 단어의 뜻은 이거다. 이제 그 국적 관련해서 관련 체류 자격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 체류라는 말은 이거다. 근데 그 베트남 말을 몰라요. 왜 몰라? 너 베트남 말인데 왜 몰라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한테 체류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있는데 집을 시사를 하셨기 때문에 공도자 숭배의 우리 가르침에서 어머니를 모십니다. 열반식까지 어머니를 모십니다. 원불교 희사를 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모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텔레비에만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엄마 지금 저기서 하는 말씀 다 알아들으세요. 제가 제 생각에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물으면 아니 뭘 알아? 그냥 들었지. 모르시고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특성을 모르고 제가 사전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겠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림도 그리고 이것도 하고 하는데 다양합니다. 근데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훨씬 가르치기 쉬워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영어 단어로 딱 되면 알아들으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사정을 먼저 배경이 뭔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자력 양성, 제가 세우는 게 자력 양성, 주체가 된 다문화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뭘 다 해주려고 하지 않고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동포 보훈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은 현재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도 소중한 이주 노동자 가족도 소중한 인연임을 정부 사회에 계속 제기해야 되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결혼해서 온 분들한테는 그나마 지금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평등세상, 다문화 가족,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 보편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사회복지 대상으로서 모두 똑같이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지 역차별이라는 말이 없고 쓸데없는 반감을 이분들의 그런 지원에 대해서 반감 사는 우리 국민이 없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역차별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다문화라는 이유로 저 집은 많이 가는데 우리 집은 더 필요한데 안 와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우리가 비춰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이제 기도하고 계속 불공을 해야 됩니다. 늘 이제 저 기도에 항상 이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내의 차별 문제 해결에 저희도 이제 앞장은 못 서더라도 이제 연대, 앞장서 서기가 좀 아직 주저되면 연대라도 하고 특히 가부장적인 인식과 성인종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때 인도인과 여성 그 문제도 만약에 그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 그 인도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그 한국 남성이 그랬을 것이냐 그런 건 이제 많이 이거는 엄연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의식이 문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종교 및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부 정책과 지원 활동이 되도록 촉구하고 노력합니다. 저희 사실 우리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카톨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원불교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더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인연을 통해서 스리랑카로 귀국한 노동자들이 제가 이제 스리랑카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가면 이제 편해요. 비행장까지 마중 나오지, 숙식 해결하게 해주지, 뭐 필요한 곳으로 다 가게 해주지. 이제 잠깐 이제 스리랑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편지를 가져왔어요. 자국의 의대생인데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의과대학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 자기 도와줄 사람 좀 찾아서 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의대생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이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그 속으로 이제 약간 이제 그 경계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를 도와줘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2000년대 당시에 1년에 13만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3만원이면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고 큰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1년에 13만원, 저 용금은 13만원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도와주고 이제 그 생색이 엄청난 거죠. 의대생을 도와주니까. 사정은 몰라도 의대생을 키운다. 근데 얼마야? 13만원. 그러니까 많은 교도님들이 아니 그거 좋은 일 기분이 혼자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좀 하게 하지. 1년에 13만원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그렇게 낼 수가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해서 스리랑카 이제 장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생 지금 19명, 의대생 19명 하고 초중고생 이제 30명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그 공부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점검도 하고 그 가족들 만나서 이게 원불교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불교 인지를 시킵니다. 우리 교화는 만남이라고 봐요. 만남. 자꾸 만나야지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스리랑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주민 이웃과 다문화 가족은 나눠서 봐야 하는 특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와 같은 인권 가졌고 정다운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터처불성이며 사사불공하라 하셨고 또 특히 동포 보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동윤리 말씀해 주시고 또 1년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 1년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사통오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리랑카에 간 게 대학원 때 그 실습 스리랑카로 가도록 발령을 내야 되니까 대학원 때는 그 현지의 사정을 익히기 위해서 가서 좀 실습 좀 하고 오라고 하셔서 제가 실습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어디 가서 자야 되고 처음에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차를 타고 어떻게 숙소를 정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야 되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집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이요. 내 집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인데 뭐 거기 천하가 내 집인데 뭐 잘 걸 걱정을 하냐. 그러고서는 이제 천하가 내 집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러고선 있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스리랑카에서 교도 한 분이 스리랑카에서 공장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인연이 됐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천하가 내 집이라고 딱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신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서 숙소를 어떻게 좀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좀 확신을 못하겠고 알아보시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 그 비행기에 스님 두 분이 같이 타고 간다는 걸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의 한국 조계 중에서 절을 하나 만들었어요. 절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스리랑카에 유학하고 있는 스님들,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이 거기 기거하는데 그 절에서 일단 좀 수식을 하면서 좀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천하가 내 집인데 뭐 절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떻고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또 가서 근데 제가 산년부지로 그 밤에 공항에 항상 그 한밤중 12시 자정을 넘어서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스리랑카 갈 때. 그럼 그 한밤중에 그 절에 제가 찾아가면 얼마나 좀 우습게 보이겠어요. 원불교가 한밤중에 저 혼자 산년부지인데 가면
그래서 찾아가기는 가야 될 텐데 그 생면부지를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분이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그 스리랑카로 가는 스님, 비구니 스님 두 분이 탄다는 정보를 사업하시는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야, 이 스님 쫓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비행기 타자마자 저는데 그 스님이 어디 앉았나 찾아보니까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앉자마자 스님들한테 공소를 아유, 스님들 어디 가십니까? 저는 원불교 교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그 스님 쫓아서 그 스리랑카 불교가 하는 절 그냥 쫓아가서 그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천하가 내 집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지도 않은 그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들을 보기에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그 스님들이랑 인연이 좋았어요. 제가 근데 그 스님들 영어 잘 못하는데 다 뭐 영어 의사소통 문제 있을 때 제가 가서 통역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걸 보고 뭐 없다고 궁금할 거 아니고 또 저희 집도 뭐 교단이 없어서 늘 동가족 서가식 했지만 또 이렇게 등기 이전을 해서 이런 데도 회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길이 없어서 뭘 못하는 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뜻을 가지고 또 마음을 비우면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스리랑카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걸 보면 그때 제가 마음을 비우지 못했을 때는 좀 저도 힘들고 일도 안 되고 길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제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뜻하지 않은 데서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게 교화도 지금은 뭐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길이 이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데 관심을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계기로 가지실 테니까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선생님만큼 중요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염려해주고 또 저한테 저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한 번도 학교를 안 찾아가셨어요. 전 소원이 소풍 갈 때 엄마나 아버지가 같이 가는 거 아니면 학부모 회의 할 때 엄마가 오는 게 소원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안 오셔요. 제가 반장 회장 뭐 해도 안 오셔요. 너는 어머니가 왜 안 오시냐 맨날 들에서 일하시느라고 안 오셔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저를 그거를 이렇게 잘 그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성장했지. 만약에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고 아니면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일찌감치 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도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 다문화 분야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한 그러한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쁜 보람 이익이 충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이상 마치고요. 여기 선생님께서요, 우리 조 선생님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시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징 및 지도 방법 하셔가지고 다문화 교재에 친족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학습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오는 학생들 보면 아주 잘 적응한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문제가 학업 문제.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학업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엄마가 교육 수준이 좀 있을 때는 이 학업 문제도 덜 하고요. 엄마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엄마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못 줘서 그 가정 아이들이 이 학업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특징 보면 기초 학습 능력 결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한국 엄마들이 막 학습지하고 뭐 또 학원 보내고 그걸 봐가지고 아이가 능력이 안 됐는데도 거기부터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손이 되어 있는 상태도 막 그렇게 해서 아이는 왕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해지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어 결손. 또 이 부분 말은 옆에 보면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어떻게 통하는 것 같은데 책 좀
천천히 읽어보고 보다 보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단수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문장 이해를 못하니까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죠. 학업지도 해줘요. 어른 부재, 따돌림하는 문제, 자아 정체감 혼란. 엄마는 왜 태국 사람이야? 왜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좀 크면 그렇게 엄마 탓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태국에 있으니까 외할머니도 태국으로 갔다 오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라고. 다른 아이들은 한국에서밖에 한국만 가는데 너는 비행기도 몇 번씩 탈 수 있잖아. 이렇게 해주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런 혼란할 때 엄마가 좀 당당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그 한국어 프로그램 연결해줘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아 정체감 혼란 겪을 때 공감 지지해서 이 아이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 학업 문제를 빗겨놓고 교육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현실은 현실인 거지. 네, 학업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진학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상급 학교로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이거 어렸을 때 누적된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못 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지점에서 아래 저점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주로 일 텐데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시집간 우리 딸이 참 잘 살고 있다 이랬을 때 그쪽 나라에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위상이 같이 높아져서 그 한국도 좋아지는데 한국으로 시집간 우리 딸 아주 형편없이 살고 있다. 우리 손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산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동포들이 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정말 심히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요, 네, 제가 이주 여성들한테 성각을 2개를 가르쳐서 늘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속에 우리 은혜 속에 또 원하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부르거든요. 네, 우리 은혜 속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피아노 앞으로 괜찮습니까? 선생님 하시겠어요? 우리 은혜 속에를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앞으로 다문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를 우리 선생님들 같이 고민하고 펼쳐나갈 수 있기를. 그거요? 네, 127인가요? 이한테 이주여서 그냥 다 가르쳤어요. 제가 그냥 우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가 되었네.
네.